안녕하십니까? 사연을 들어주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 사연자로서 평소에 이런 썰들을 좋아해서 자주자주 듣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에게 있었던 일도 사연으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난 큰 사건을 한번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상한 가훈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가족들끼리는 모든 걸 나눠야만 한다는 가훈이자 법칙이죠. 그 법을 무시하는 날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엄벌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뭐 말로만 보면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족들끼리는 콩 한쪽도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고 그 콩 한쪽이라는 게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를 좋아하던 같은 반 친구가 발렌타인데이 때 저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값이 꽤 비싸서 평소에는 사 먹을 수 없는 한 알씩 금박 포장이 된 초콜릿이었습니다. 물론 값도 값이지만 저도 그 친구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껴서 먹으려고 책상 서랍에 꽁꽁 숨겨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었죠. 그런데 제 여동생이 그 초콜릿을 보고는 저에게 하나만 달라고 졸랐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준 선물이기에 절대 안 된다고 꺼내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숫자 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 동생은 그게 엄청 먹고 싶었는지 엄마에게 가서 그 초콜릿 하나만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귀찮아서 언니한테 하나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생이 징징거리면서 언니가 안 준다고 했다고 우는 소리를 내니까 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와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가족끼리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인데 그깟 초콜릿이 뭐라고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냐고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시더니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 초콜릿을 찾아서 가족들끼리 나누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받은 선물인데 고작 7개 남았는데 저를 한 개 덜렁 주고는 자기들끼리 2개씩 나눠서 입에 까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막 울었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게 그렇게 곶감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네 복으로 돌아온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제 마음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든 멍은 빠질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된 큰 사건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해서 넉넉한 부를 축적하는 것과 다르게 돈을 빌리러 온 친척들에게 하염없이 재산을 나눴다는 게 문제였죠. 허구한 날 문지방을 밟으며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친척들을 내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피곤해하시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께서 꽤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 중이셨기에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 모은 돈으로 건물도 한 채 사서 가지고 계시며 월세를 받고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엄마도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못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온 가족이 힘들었었다며 가족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누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콩 한쪽까지도 나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았단 말이죠. 나눠줘봐야 감사한 줄도 모르고 더 줘라, 더 내놔라 하는 강도처럼 굴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의 친척들은 아버지에게 빌부터 산다 싶을 정도로 큰 돈을 턱턱 빌려가곤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나눠 살아야지 그 돈 들고 저승 갈 거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셨습니다. 하도 날강도처럼 뻔뻔하게 굴길래 제가 아버지께 한 번은 속내를 털어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아빠는 고모며 작은아빠며 그렇게 돈을 퍼다 나르냐고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겨우겨우 모은 전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전부 물려주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남이라 재산을 온전히 가졌으니 동생들도 돌봐야 하는 것도 장남의 목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여동생에게 많은 걸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작 산 몇 평 받고 빚만 잔뜩 떠넘겼던 주제에 재산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버지께서는 다 지난 이야기 해서 뭐하냐고 궁시렁거리시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니까 집안 살림이나 잘 살피라고 하시면서 대화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런 아빠의 독불장군 같은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먼 친척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으므로 동생만 잘 챙기자 싶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진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받아온다거나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아오거나 하물며 제가 제 돈 주고 산 옷까지도 온 가족이 나누는 거라고 돌려 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제 동생이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루빨리 독립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난리를 치자 아버지께서 동생한테 그것도 양보 못하냐면서 화를 내셨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바뀌지 않을 법칙이라 생각하며 제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지만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제가 가고 싶은 대기업에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버는 월급이야 너무나도 빤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께서 나눠야 한다고 할까봐 월급까지 속여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적금을 부으면서 돈이 모이면 무조건 집부터 얻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따로 사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혼 전까지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제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출퇴근도 힘들고 하니 원룸 얻어서 나가 살겠다고 했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에게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은 결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9살이 된 저는 생필품 하나까지도 감시를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탈모가 생길 지경까지 이르렀고 결국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을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콩 한 쪽도 나눠야 한다는 아버지보다야 당연히 낫지 않겠냐. 그런 인간만 만나지 말자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같은 회사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워낙 관심도 많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생긴 것 저처럼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성과급이 꽤 높은 회사라 실수령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결혼이 목표이다 보니 가볍게 즐길 연애 깐깐하게 조건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굴길래 저도 점점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남자의 단점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8개월을 만나다가 마음을 완전히 열고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저의 마음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기 나이 32살에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있다며 신혼집은 작은 집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약간 멋이 없는 프로포즈이긴 했지만 저도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1억 3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나눈 뒤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말을 마쳤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넌지시 소개를 시켜드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아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연애를 하는 티라도 냈으면 그러려니 하셨겠지만
전혀 티도 내지 않다가 운을 띄웠으니까요. 저에게 결혼할 거니? 아직 나이가 29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 목표가 뚜렷하게 이 집을 탈출하는 것인데 천천히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라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올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말이 되자 예비 신랑이 집에 양소다. 그래 예상과는 달리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탐탁하게 얼마나 만났다고? 고작 8개월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려고 해? 은근히 서운해하는 눈치까지 보이니까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인데 정작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운해하시니까요. 아버지께서는 고집스러운 제 눈빛을 보시고는 마음을 한풀 꺾으셨습니다. 가족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끼리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게 우리 집 가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비 신랑이 막 웃으면서 현실적인 가훈이라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신혼집은 대출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전세를 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랑은 집 대출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높은 금리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집은 아버지께서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모은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 딱 맞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한 3주 정도 지나서 주말에 이번에는 예비 신랑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만 시댁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댁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시집살이며 고부간의 갈등이며 그래서 너무나도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막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요. 아무튼 시댁에 딱 들어갔는데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너무 고맙고 축하해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서로 서운해하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가 얼떨떨하게 있자 우리 가족은 서로 화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서운하거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나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감사함까지 생기더라고요. 시모 얼굴이 정말 곱고 엄청 선하게 생긴 이미지여서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내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걱정했던 시월드랑은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가족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긴장했던 것과 달리 분위기도 너무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잘 키운 딸 시집 보낸다는 느낌으로 인자하게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셨고 어머니도 평소에 잔소리가 많은 분이시지만 그날만큼은 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도 우리 부모님께 딸아이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집안 식구로 맞이해서 잘 보살피겠다고 하셨고요. 팔뚝에 막 소름이 돋긴 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의 만남 이후 결혼식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혼수는 둘이 발품 팔아 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결혼을 하면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보이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었던 거죠.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우는 소리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처럼 아침부터 엄청나게 징징거리면서 출근을 했어요. 더 자고 싶다. 누워있고 싶다. 양치하기 귀찮다.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 대신 일할 사람 없나? 툭하면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진절머리가 났죠. 그런데 남편이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업가 체질인 것 같은데
그냥 사업을 시작해볼까? 장인처럼 사업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은근히 퇴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물론 제가 그때마다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갔지만 하루 종일 사업 타령을 하며 허튼 소리를 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남편에게 2세 계획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남아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어차피 집도 장인이 줘서 대출 갚을 것도 없고 결혼 자금 모았던 것도 거의 다 남아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고정적인 수입은 저에게 있으니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둘이 모은 돈 1억 3천만 원 중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빼고 9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그 돈으로 사업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말렸죠. 지금 집도 좁은 집인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돈 보태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입을 삐죽이면서 제 말에 따로 반박을 하진 못했죠. 물론 그렇다고 사업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과장이 잔소리한다, 부장이 결제를 해주지 않고 다시 해오라고 한다 하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제 피를 말려서라도 퇴사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인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징징거림에 짜증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제가 든든한 방패막이 남편을 얻은 건지 3살 먹은 아이를 얻은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더 큰 산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장황하게 별 볼 일 없는 사업 계획을 포장해서 말했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이렇다 할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저렴한 홈카메라 같은 걸 사와서 국내에서 라벨링만 새로 해서 펫 전용 홈카메라로 둔갑해서 팔겠다는 거였어요. 또 허튼 소리 시작했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댁에서 글쎄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정색을 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저거 해서 얼마나 벌겠냐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다는데 너는 내조를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저를 확 흘겨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 전에 봤던 인자한 시모는 제 앞에 없더라고요. 저도 순간 짜증이 나서 지금 이렇게 말리는 게 내조하는 거라고, 그리고 맞벌이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 내조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 대들었죠. 그러니까 시모가 갑자기 기가 차다는 듯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냐고, 우리 아들 살이 쏙 빠졌다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언제는 서로 서운한 일 만들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그러더니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다른 내용은 싹 무시하고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죠. 아니,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사업 타령한 지 6개월쯤 지나서 남편이 대뜸 자기 사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오는 게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회사에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대금 정산을 하느라 전표를 관리하는데 금액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과장이랑 같이 목욕탕을 가고 회사 돈으로 비싼 밥을 사 먹고 했는데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못한 게 한두 건인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뻔뻔한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라도 신청해보려고 사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회사 돈을 가지고 네 돈처럼 막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회사에서 소송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니까 사표 내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진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사표 내놓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거냐고 하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회사 그만두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나오는 거 아니냐고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냥 할 말이 쏙 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하는 말이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둘이 못 살겠어? 하면서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9천만 원 남아있는 통장 자기한테 주면 사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겠다고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다시 채워 넣을 테니까 믿어달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는데 시모한테 그것조차 일렀는지 다음날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남편 길을 죽이냐고 하면서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정말? 집 청소 좀 해야겠다. 주말이라고 늘어질 생각하지 말고 반질반질하게 쓸고 닦으란 말이야. 수건은 삶아서 쓰는 거 맞니? 우리 아들 피부가 예민해서 세탁을 잘해야 돼. 요즘은 세탁기가 삶아주는 것도 다 해요. 세탁기로 해봐야 직접 끓여서 삶는 거랑 같겠니? 당장 수건부터 삶아라. 수건 삶고 난 다음에 속옷도 삶고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물걸레질까지 하고. 우리 아들 미세먼지에 약한 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살이 빠지지. 집안 살림 하나하나를 들춰보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모한테 집안 살림 하나하나 간섭하시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시모가 눈을 치켜뜨면서 지금 자기한테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고 성을 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저한테 언제는 화합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더니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화가 나서 시모한테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궁시렁거렸더니 어디 시모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노발대발했죠. 내가 이 정도 간섭도 못하니? 우리 아들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와서 살림을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려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전화에서는 오라고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갔죠. 그랬더니 화장실에 들이밀고는 턱을 치켜뜨길래 화장실 청소하라고요? 했더니 욕조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욕조에 이불 빨래가 산더미처럼 들어있는데 그걸 밟아서 빨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코인 세탁방 같은 데 가면 이불 빨래할 수 있는 큰 세탁기 있어요. 거기서 빨래하는 게 훨씬 편하죠. 어머, 예, 거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세탁기에서 이불을 빠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이불은 밟아서 빨아야 제대로 빨리는 거다. 그러더니 이불 빨래, 커튼 빨래, 시댁 물걸레질까지 싹 시키더라고요. 밥까지 차리라고 눈짓하는 거 죽어도 못하겠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아들 살 빠진 것만 봐도 알만하다면서 갑자기 급발진하시대요. 저도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이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주시면 되겠다고 했죠. 시무랑 저랑 대치하고 있는데 속 없는 남편놈은 낄낄 웃으면서 자기 엄마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경고했죠. 너도 내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요. 오늘은 처음이라서 봐준 줄 알아 했더니 입국 다물대요. 그 뒤로도 사업 타령은 가시질 않았고 어찌나 노래를 불렀는지 저희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남자가 사업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 견문이 더 넓어진다고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사업 한번 해봐, 배짱 한번 보게 하면서 남편의 말에 힘을 실어줬고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정말 통장을 받자마자 중국에서 홈카메라를 엄청나게 사들여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하더라고요. 해킹 문제도 있고 리소스 문제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모질이 남편은 그런 건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일만 버려둔 거죠. 무슨 특허권 문제니 세금 문제니 하는 것들이 하나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일은 다 벌려놓고 돈은 죄다 쏟아부어놨는데 판매는 하나도 못하게 생긴 거죠. 이게 또 국내 휴대폰 어플이랑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호환도 안 되고 온통 중국어로만 설명이 되어 있고, 게다가 그 어플을 만든 업체가 고객 정보도 빼가고 해킹도 하고, 아무튼 문제가 많은 곳이었던 겁니다. 재고는 빌려둔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데 창고 사용료도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결국 남편은 한 대도 팔아보지 못하고 물건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짜로 주변에 뿌리고 팔리지 않으니까 중고 마켓에 나눔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친 지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큰 돈을 탕진한 남편에게 이제 정신 차렸으면 재빨리 취업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뻔뻔하게도 장인도 실패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거라 안 했냐면서 다른 사업을 생각해둔 게 있대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잃은 돈을 생각하라고, 우리 재산에 사업을 또 하는 게 말이 되냐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질이 남편이 또 시모한테 졸졸 가서 고자질을 한 거죠.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는 실패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에게 응원은 못할 망정 새 사업하겠다는 거 길을 꺾는 게 말이 되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애 길을 죽이고 그래요? 애 현실 시모 버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길래 열이 받아서 저도 한 소리 했죠. 어머님, 이 사람 애도 아니고 나이 30 중반이나 처먹고 지금 얼마를 해먹은지 아세요? 너 지금 너희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니? 우리 집에서 집 턱턱 해주고 그랬으면 우리 아들 무시도 안 했겠지. 여기서 갑자기 집 이야기가 왜 나와요? 네가 우리 아들 기죽이고 주도권 잡으려고 일부러 네 명의로 집 산 거잖아.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인데 당연히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혼집 할 때 시댁에서 100만 원이라도 보탰으면 제가 1% 정도는 공동 명의로 해줬겠죠. 집 산다고 할 때는 고맙다고 낼름 받아먹더니 왜 저한테 공동 명의 운운하세요? 굉장히 어이없는 거 아시죠? 시모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냥 콧김만 뿜으면서 씩씩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죠. 남편이 저한테 틱틱거리면서 왜 긁어부스럼 만드냐고 한 소리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경고했죠. 긁어부스럼 만든 게 누군데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 집의 부스럼은 너라고요. 사업한다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어디든 취업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가족끼리 당연히 그 정도는 나눠줄 수 있지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 미쳐넘는 놈한테 1억이나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진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구할 때도 담보대출 받아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받은 1억을 가지고 이번에는 미용기기 사업을 시작했고, 확실히 미용기기는 반응이 좀 오긴 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제품이라고 사람들이 꺼려하더니 저렴한 가격에 효과도 꽤 괜찮은지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케팅 업체를 끼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도 처음과 다르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했고 공을 들이긴 했어요. 출장도 몇 번이나 다녀왔고요. 그렇게 슬슬 수익이 나기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1년이 지나자 많은 성장을 했고 회사에 다닐 때보다 3, 4배는 더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저한테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사업이 잘 맞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꼴불견이긴 했지만 저에게 생활비를 줄 때만큼은 왕처럼 모셨죠 뭐.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슬슬 아이를 갖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있던 제1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기계와 상품 대부분이 손실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했지만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 누전이 겹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관리가 덜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죠.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둔 거 아니냐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물건을 납품도 해야 하는데 공장은 죄다 불탔으니 물건을 맞출 수도 없고 미리 성금을 받은 것도 뱉어내야 하는 마당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보험금 일부 수령한 걸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 아버지께서는 건물까지 팔게 되었는데 건물에 끼인 대출까지 일시불로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순간에 아버지의 평생 사업이 산산조각이 나서 불타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와서 며칠만 집에서 지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길래 냉큼 오시라고 했더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친척들 집을 돌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작은아버지와 고모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그동안 빌려간 돈 많지 않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잡것들 이러시길래 깜짝 놀랐죠.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 욕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손주들이며 자식들이며 죄다 유학 보내놓고 외국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이 돈 좀 빌려달라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대요. 형 사업 망했어? 빚졌어? 하더니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돈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없을 때는 살랑살랑 하더니 돈 좀 빌려달라니까 끊어버리는 게 무슨 가족이냐면서 가족들끼리 나누며 살긴 개뿔이라고 지들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아버지와 고모뿐만 아니라 친척들 전부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하니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은근 마음이 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멀뚱히 있던 남편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사업 자금 내가 대준 거 알지? 그러더니 본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운을 띄우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하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1억을 빌려주었으니 그 정도만 줬으면 좋겠다고 대충 돌려 막아야 할 건 다 막아놨으니 미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빤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죠. 그러니까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1억이나 빌려달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해도 1억을 어떻게 뚝딱 마련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당연히 거절이 나올 거란 생각을 못했기에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제는 어디서 뭐하고요? 하면서 자기가 5천만 원까지는 내일까지 알아볼 테니까 불편하게 집에서 그러지 말고 돈 줄 테니 숙박업소 가 계세요 하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밖에서 자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놀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 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이악 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작은 방에 자기 사업 계획서랑 자료가 다 있는데 뭘 믿고 장인 장모를 거기에 모시냐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를 쓱 보면서 장인이 자기 사업 아이디어라도 훔쳐가거나 자기 거래처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믿냐고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건네면서 이 돈으로 나가서 주무시고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드시라고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하는데 와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부모님도 그 돈 받아서 초라하게 집을 나서는데 제가 그냥 계시라고 해도 이 집이 더 불편하다고 나가시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냐? 너네 엄마 아빠였어도 이렇게 행동할 거니? 네가 지금 버는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알고 하는 행동이냐고. 진짜 어이없네. 내가 5천만 원 구해온다고 말했잖아. 어이없는 건 나지. 받은 건 1억인데 갚는 건 왜 5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인 거 알고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집 해준 사람을 밖에서 자라고 내쫓을 수가 있어? 이 집 시세가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앉았어?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 집은 내 명의로 사던가 해야지. 중소기업 다니면서 돈도 얼마 못 버는 게 자존심은 왜 부리냐? 남편의 말에 저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속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뭐. 아무리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저한테 5천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지방에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라는 겁니다. 지방에 가서 남의 밭에서 농사 짓는 거 도와주면 돈 좀 벌지 않겠냐고 소일거리나 하시면서 살라고 하라고. 그 나이 먹고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라며 짓거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정말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너 지금 내 얼굴 때린 거야? 세상에 맞고 사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장 이혼해. 너한테 볼 일 다 끝났고 처가도 망해가서 부담되는 와중에 잘 됐다. 너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집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인데 어디서 나가라 말아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혼수도 거의 내 돈 주고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네가 사업한다고 남은 돈 다 말아먹었잖아. 내 집에 있는 거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당장 몸만 나가. 알겠어? 그러니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바로 짐 대충 꾸려서 나가더라고요. 바로 아버지께 전화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라 했더니 근처에 계셨는지 바로 오셨습니다. 은근슬쩍 남편 눈치를 보려고 주변을 쓱 훑으시길래 이혼할 거라고 남편이 우리 집 개무시했고 열받아서 뺨도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본인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고개를 숙이고 계시길래 죄 지은 거 없으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시모가 다음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온갖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감히 자기 아들 뺨 때렸냐고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혼하라고 하시대요. 전 당당하게 어제 이미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아줌마도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았죠. 근데 그 이후에 5천만 원을 주겠다던 남편이 말을 싹 바꾼 겁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자기가 왜 5천만 원을 구해다 줘야 하는 거냐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정말 인간 말종이다 싶었습니다. 이혼 진행을 하면서 애도 없고 하니 양육비 조정할 내용도 없었고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해서 위자료도 따로 없이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금액은 크게 부르자 싶어서 10억을 분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사업이 성장을 한 것도 우리 아버지의 미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집도 제가 해갔고요. 전 남편이 결혼하고 거의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제가 먹여 살렸다는 증거까지 완벽하게 있었거든요.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지만 10억은 과하다고 5억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급한 불은 끄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공장을 일으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발로 뛰며 이전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셨어요. 이전 거래처에서도 아버지의 사고를 안쓰럽게 생각하셨고 돈으로 지원해줄 순 없어도 거래는 끊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의향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다시 한번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3년이 더 지나고 공장은 다시 완전히 복구되었고 신혼집으로 썼던 그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따로 사는 동생과 합치기 위해 더 큰 집을 대출받아 계약을 했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죠. 전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한몫했고요.
짐을 다 싸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여동생이 찾아왔을 거라 생각해서 문을 열었는데 전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싸늘하게 여긴 왜 왔냐고 당장 꺼지라고 말하니까 제 손을 덥석 잡더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은 자기 근황 이야기를 줄줄 읊더군요. 저랑 이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여자를 만나서 약혼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사기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장에서 회계 쪽 일을 하던 여자였는데 공금 횡령을 하면서 교묘하게 돈을 들고 날랐다더군요. 돈을 들고 나른 것까지야 꾸역꾸역 괜찮았는데 국세청에서 집중 감사가 나오면서 횡령의 세금 누락까지 다 까발려졌다네요. 그 소식에 거래처들은 갑자기 끊기고 세금 폭탄에 벌금까지 맞고 사업장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돈에 돌지 않으니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노동청 신고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다는군요. 오죽하면 술을 하도 마셔서 간에 무리가 오는 바람에 황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한테 한 번만 살려달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족끼리 원래 콩 한쪽도 나누는 거 아니냐면서 도와달라는데 아버지께서 전 남편 싸대기를 확 날리셨습니다. 내가 너랑 왜 가족이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싸둔 짐덩어리에서 김장용 굵은 소금을 꺼내 전 남편 면상에 던지시더군요. 전 남편은 소금 맞고 뺨 맞고 멍하게 서 있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너 망해가는 거 보면 춤이라도 꼭 춰야지 했는데 춤출 기분도 별로 안 난다. 당장 꺼져. 전 남편이 계속 안 가고 있길래 경찰까지 불렀죠 뭐. 경찰서에 조사 쓰러 가니까 시모가 찾아와서는 표독스럽게 절 노려보대요.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한번 도와줄 수도 있지 하면서 궁시렁거리는데 가소롭더군요. 아줌마, 우리 친정 힘들 때는 돈 없으니까 꺼지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태도 전환하시는 거예요? 저도 돈 없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한테 관심 없고 말도 섞기 싫으니까 좀 꺼지세요. 저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모를 가뿐히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3일 뒤에 집도 예정대로 이사를 했어요. 간혹가다 이전 집 주소로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이 가는 일이 있어서 물건 찾으러 양해를 구하고 살던 집에 찾아가니 집주인이 말해주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몇 번이나 집에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요. 전 남편이 제가 이사간 걸 모르고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혼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갔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겠죠. 전 남편이 평생 속죄하면서 살 수 있게 최악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